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니까 날씨가, 그죠? 예, 이제 쌀쌀해졌어요. 어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서울 외곽으로 좀 나갔었는데, 산을 보니까 벌써 이제 단풍이 막 들락말락 하더라고요. 와, 좋을 때다. 이럴 때 열심히 놀아야지. 그랬는데, 오늘 또 비가 와가지고, 예, 날씨가 또 굉장히 싸늘해졌습니다. 또 뭐, 이렇게 환절기에 건강들도 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엄마가 건강해야 또 애들도 챙기고 하죠.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비가 오는 이 안 좋은 환경에서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또 뭐라도 하나 또 이렇게 갖고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주도 학습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이제 찍는 거를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더니 자기주도 학습이 뭐라는 얘기는 해놓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예. 그 자기주도 학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좀 오래되기는 했죠. 교육공학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엄마가 모든 걸 다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중학교까지 갈 것도 없이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만 돼도 사실 엄마가 공부를 못 봐줍니다. 뭐 한 4학년, 5학년만 돼도 수학이 되게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엄마가 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엄마는 너무 오래전에 다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엄마가 옆에서 일일이 다 못 봐줘요. 그리고 교육 과정도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과목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과목의 내용들이 완전히 다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 그 공부했던 그거 스타일하고는 또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엄마가 다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자기주도 학습이 또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저번에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의 그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스스로 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그 시험을 봐가지고 머리가 나쁘다.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머리가 나쁘고 성적이 좋은 애들이 머리가 좋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그 20년 동안 학습 코칭을 해보면은 사실 상위권의 아이나 하위권의 아이나 머리의 수준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머리 나쁜 애가 있어요. 머리 나쁜 애들은 정말 해도 잘 안 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안타깝긴 한데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과연 그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인생에서 어떤 성공적인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자기의 루틴을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약속을 했든 뭐 본인만의 약속이든 자기가 그날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최상위권으로 가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몸이 아프면 그렇게 하루 해야 될 공부를 다 하기가 힘들겠죠. 예, 그럴 때는 빨리 자기 몸을 이제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물론 그러기 전에 몸이 아프지 않도록 엄마가 잘 관리를 해주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엄마표 공부라고 하는 게 엄마가 아이의 공부를 뭐 이끌어 간다라기보다는 아이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뭘 알아야 접근을 하고 뭘 알아야 환경을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학습 코디네이터라는 민간 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 오늘은 아니고 11월 달쯤에 다시 또 2급 과정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전문적으로 국어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수학, 뭐 과학, 사회 과목별로 어떻게
그 특징들, 접근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것들 많이 보여드렸죠. 예,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AI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예, 활용법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알려드리는 교육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단톡방에서 저희가 공지를 할 거예요. 예, 그럼 그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주도 학습의 실패 요인에 대해서 쭉 한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 요인을 알게 되면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죠? 실패 요인부터 아셔야 되겠죠? 문제 해결력 말씀드렸고요. 기억나시죠? 네.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자발적 의사. 자, 실패하는 이유 7가지 중에 지금 1번 하고 있어요. 1번 하다가 이제 중간에 마쳤는데요. 자,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그냥 공부가 힘들다, 예, 공부하기 싫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동화를 읽어야 되는 이유. 예, 동화에는 사회의 모든 제도가 여기 녹아져 있어요. 여기 이제 상속 제도를 가지고 제가 이 동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동화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제도가 어떤 식으로 내 주변에서 형성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다음에 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 소통이라 그랬죠. 소통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말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귀, 예, 그런 속뜻을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에어비앤비체, 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국어는 아이들이 뭐 한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국어가 필요하냐? 예, 같은 이런 속뜻을 알고 진정한 의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국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수학은 생존의 기술입니다. 예, 수학이 단순히 여기 뭐 나일강이나 또 이제 나폴레옹 뭐 이런 얘기 드렸지만 그런 어떤 뛰어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 수학인데, 수학이 왜 생존의 기술이냐면요, 수학의 무슨 뭐 방정식, 근해 공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떤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고요.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수학은 순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사고력을 길러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사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순차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수학이기 때문에 이 수학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사회를 배워야 하는 이유, 제가 춘향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종부법, 종모법과 같은 이런 그때 당시로서는 필요한 제도였어요. 왜냐하면은 종부법과 종모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나오는 아이는 누구의 신분을 따라갈 것인가 했을 때 종부법은 아버지를 따라가고 종모법은 엄마를 따라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구나. 종부법은 이거고 종모법은 이거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우셨던,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그 수준이에요. 자, 지금은 이걸 왜 배우느냐,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요, 종부법과 종모법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종부법과 종모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권력이 왕에게 있느냐, 신하에게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자, 노비는 세금 안 내죠? 노비는 세금은 안 냅니다. 왜냐면 재산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재산이니까 세금도 안 내고 또 군역도 안 해요. 그러니까 군복무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세금이나 군복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세금을 바치면 왕에게 가는 거잖아요. 군복무도 왕을 지키기 위한 군복무죠. 군역.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는 왕권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중인이 되면 어때요?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이 왕에게 가겠죠. 군역, 나라 지키는 거, 군대, 그것도 왕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왕이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종부법을 한다는 거는 왕권을 강화한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종모법은 뭐죠? 종모법은 반대로 신하가 권력이 강화가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은 거의 절반이 노예인 사회였어요. 국민의 절반이 노예였거든요. 자, 그 어떤 자원을 왕을 위한 중인으로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사적으로 일반 신하들의 재산으로 신하들의 배를 불려주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이냐, 이 싸움인 거죠. 자, 그래서 종부법과 종모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보자면은 과연 이 권력이, 이 자원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느냐, 여기에 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지만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벤츠를 타고 싶다고 해서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철학책을, 청소년을 위한 정치 철학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직 발간은 안 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위해서 제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가장 큰 자원이니까 종부법과 종모법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겠죠. 근데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노예가 없기 때문에 종부법이나 종모법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사회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생각하고 그 기틀을 닦는 게 사회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 이런 분들이 정치권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어설픈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당권, 이런 안 좋은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과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가면 이제 통합과학을 배우잖아요. 그 통합과학에서 천재교육에서 나온 교과서 1장을 보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주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돌이죠. 그죠?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돌도끼입니다. 돌집게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돌로 만든 도구예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첫 과학책 첫 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돌이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철기. 우리는 역사를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물질이에요. 역사를 구별을 하는 기준이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썼다고 할까? 가장 광범위하게 썼을까? 어떤 것들이 대세였을까? 여기에 따라서 역사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석기는 말 그대로 돌이 굉장히 어떤 생산수단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죠.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이렇게 역사를 물질로 나누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청동기는 구리하고 아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재련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쇠만큼, 이 철기만큼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이런 칼 있잖아요. 이런 칼들을 만들어도 이거를 전쟁에 쓸 수가 없습니다. 몇 번 휘두르면 칼날이 다 빠져버려요. 뭉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청동기는요, 어떤 사람들이 썼냐 그러면은 왕이나, 그러니까 권력자죠. 왕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 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권력자입니다. 옛날 그 사회에서는 이런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 청동기가 나오는 이 칼들이 출품이라 그러면 발굴되는 곳,
발굴되는 곳들은 전부 다 왕의 무덤이나 아니면 제사장의 무덤, 이런 권력자들의 무덤에서만 발굴이 돼요. 전쟁터 이런 데서 발굴이 안 돼요. 그런 데서는 사용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청동 거울, 그 다음에 이런 방울 같은 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딸랑딸랑 흔드는 그런 제사 도구죠. 그래서 청동기로 만든 것들은 전부 다 권력자들이 쓰던 것들만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 뭐 호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타게 되면 다 뭉그러져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농사기구나 이런 것들은 돌이었습니다. 아직 철은 개발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구리하고 아연을 합금을 해서 만드는 새로운 신물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이걸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거 못 만들지? 나는 이거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 과시용으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청동기는 전부 다 권력자들이 쓰던 거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청동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철기가 나오게 됩니다. 위만조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고조선 다음에 위만조선. 그죠? 그 중국 쪽에 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철기를 들고 고조선으로 침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전수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때부터 이제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역사가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 물질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물질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역사의 근간을, 어떤 역사를 구별하고 역사의 근간을 만들어줄 만큼 물질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1세기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물질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아유, 괜찮아요. 뭐, 어차피 다 모르잖아요, 우리. 괜찮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요, 선생님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막 해요. 여러분들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듣기만 하죠. 자, 집에 돌아가면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예. 그냥 뭐 역사 얘기한 것 같고 과학 얘기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집에 가서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은 물으세요.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대? 예. 어떤 아이들은요, 그날 학교에서 배운 시간표도 기억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도 기억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그 시간만 갖다 버리는 겁니다. 애들이 학원 갔다 왔는데 엄마가 물어보죠. 뭐 배웠어? 물어보는데 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잖아요. 그럼 그 학원 끊어야 돼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 기억도 하지도 않고 남는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 엄마가 질문을 던지면 아이가 제대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엄마가 오늘도 집에 가면 뭐 물어볼 건데 내가 뭐라도 대답을 해야지. 하나라도 귀담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던지십시오, 아이에게.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20세기에 그 신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예. 뭐 플라스틱. 그죠? 플라스틱 같은 것도 신물질이죠. 굉장히 우리 사회에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물질이 또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요즘 아이들은 아실 텐데 요즘 아이들이 아니시라서 NCT 17이라는 그룹이에요. NCT라는 그룹인데 뭐더라? 네오 컬처 드림인가? NCT, T가 드림이 아니구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SM에 소속되어 있는 17인조 그룹 NCT라는 그룹인데요. 제가 뜬금없이 NCT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왜 이 NCT를 보여드렸냐면은 미래 물질들 중에 얘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물질이 있어요. NCT라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노 N, C, 카본 그 다음에 T가 튜브 나노 탄소 튜브라는
신물질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요거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때 이제 나노라는 게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죠. 굉장히 작은 단위로. 예,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나노 탄소 튜브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걸로 제품을 만들면은, 우리 자동차 강판 같은 거를 이걸로 만들게 되면 더 가벼워지면서 더 단단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충격이 더 강하대요. 예. 그래서 자동차 강판을 이런 걸로 만들면 연비도 좋아지고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그런 것도 좋고 뭐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이게 신물질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물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어떤 신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물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과학의 어떤,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과학도 4개 과목이 있잖아요. 예. 물화생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개 과목이 있는데요. 그 4개 과목들 중에서는 다 나가는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새로운 물질에 대한 생각들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과목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전부 인문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게 인간을 위한 학문이 인문학이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중에 인간하고 관련 없는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 인문학이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전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문학은 무슨 뭐 철학적인 거, 니체가 이렇게 얘기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신이 누구냐. 이런 것만 인문학이라는 건 인문학인 거는 아닌 거죠. 우리 생활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인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한 2주 전인가요?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해서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전부 다 배우는 걸로, 전부 다 배우고 시험도 이제 같이 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김정 선생님이 어떻게 그거를 대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다다음 주에 오시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 주 땡겨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다음 주에 꼭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총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슨 과목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아이들에게는 저는 역사를 권합니다. 한 과목이 빵꾸가 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지만 모든 과목이 다 빵꾸가 나 있다. 자, 그러면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인과관계는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일단 수학처럼 논리적인 사고력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죠? 추론도 가능하게 되겠죠. 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이런 것들도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역사는 또 하나 좋은 거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뭐 수학 같은 거는 숫자만 갖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역사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성정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 뭐 신라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돈 좋아할 거고 노는 거 좋아할 거고, 그죠? 안압지 같은 거 만든 거 보면은 정말 제대로 놀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과거의 고대 때의 인간의 역사를 보더라도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 투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좀 보면서 공부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과목들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역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오늘도 설명을 드릴게요.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시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 다 한번 가보셨죠? 후쿠오카들은. 예, 다 가보셨을 거고요. 후쿠오카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사가라는 현이 또 하나 있어요. 사가.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더 내려오면은 우레시노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레시노는 뭐 일본 3대 미인 온천 중에 하나랍니다. 예, 동네가 정말 고즈넉해요. 한 2번 가봤는데 물도 좋고 괜찮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요 사가까지 가는 비행기가 티웨이에서 떴는데요. 왕복 8만 원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예, 괜찮습니다. 완전 시골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곳은 요 우레시노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리타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리타. 예. 그 아리타라는 동네를 배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아리타에서는요. 아리타에 가면 요런 신사가 있어요. 신사는 다 아시죠? 그죠? 예, 신사가 있는데 여기 신사의 이름이 도잔 신사입니다. 도잔 신사의 입구에는 요런 도레이가, 보통 이제 신사 입구에는 도레이가 있죠. 그래서 도레이를 지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신의 영역이에요. 예, 그 앞에서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도레이를 지나면은 이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 도레이들은 나무로 해가지고 빨간색 칠을 해놓죠. 근데 도잔 신사는 특이하게도 도자기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전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를 동그랗게 만든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신사는 도자기와 관련되는 신을 모시고 있겠죠. 근데 이 도잔 신사에서 모시고 있는 신이 누구냐? 조선 사람 이삼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에서 신을 모시는 신사에 조선 사람을 모시고 있어요, 신으로. 도대체 이삼평이라는 사람과 도자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 여기 임진왜란 이전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요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자,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로 나뉩니다. 도기는 뚝배기 불고기 같은 거, 그다음 옹기, 요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기는 요런 어떤 차 마시고 하는 이런 건데요. 이거를 굽기 위해서 불의 온도가 달라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 이게 한 800도 정도면 구울 수가 있고 이게 한 1300도 정도 돼야 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을 800도 올리는 거는 이렇게 뭐 장작 떼고 어떻게 조그마한 이런 규모로 해가지고 하면은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불을 1300도 이상 올려가지고 이런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딱 2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명나라하고 조선. 2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뭐 반도체 같은 거죠. 굉장한 신기술입니다. 첨단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영국에서 홍차도 마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서 수입을 해갔냐? 명나라에서 수입을 해갔죠. 그래서 명나라는 왕실에서 자기 공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자기를 실크로드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차이나라고 하죠. 중국에서 나온 본차이나라는 자기가 유럽에서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명청 교체기가 되죠.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청나라가 딱 들어서니까 명나라의 명줄을 끊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명줄을 끊는데 가장 직격탄이 뭐죠? 돈줄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도 말 안 듣잖아요. 돈줄부터 끊어야 돼요. 용돈 주지 마시면은 애들 좀 잠깐 반항하지만 결국은 엄마한테 말 듣게 됩니다. 자, 그래 아무튼 돈줄을 끊기 위해서 청나라는요, 이 명나라 황실에서 하는 도자기 공장을 폐쇄를 시켜버려요.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유럽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 도자기를 어디서 구할 것이냐.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민 출신이잖아요.
천민 출신이 나라를 통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영주들이 어떤 힘 때문에 굴복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거리죠. 저 천한 것한테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니까 부글부글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제 이 영주들, 귀족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좀 유행을 시켰다고 해야 될까? 했던 것들이 다도입니다. 차 마시는 거. 굉장히 예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거는 할 줄 알아. 너네보다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다도를 굉장히 이제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 다도가 굉장히 고급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다다미방 같은 거 가면 항상 옆에 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찻잔과 주전자입니다. 이게 있어야 다도가 돼요. 차를 곱게 우려내가지고 이런 데다가 담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막걸리 담아 먹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전에는 조선에서 수입을 해갔었어요. 조선이 이제 삼포를 통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딱 항구 3군데만 열어가지고 일본에 다 수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전역에 영주들이 도자기를 찾는데, 근데 여기서는 수출 항이 3군데로만 딱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수출량이 얼마 안 돼요. 항상 도자기 값은 비쌌어요. 일본에서는. 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침략을 해와서 도자기부터 빼갔습니다. 근데 전쟁이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더 빼갈 도자기도 없을 뿐더러 옮겨가는 동안에 다 깨져요. 그래서 일본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도공을 빼갑니다. 도공을 빼가는데 그때 당시에 뭐 조선에 도공이 한 15,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거의 다 빼갔습니다. 포로로. 일본에서 이제 도자기 만들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포로 교환하고 이제 전쟁 뒷수습하겠죠.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갈 사람,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일본에 남을 사람은 남아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일본에 남았어요. 왜냐면 조선은 도공들이 노비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냥 개똥아 이거예요. 성도 없고. 근데 일본에서는 기술자로 우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도 시켜주고요. 이름도 주고요. 집도 주고요. 굉장히 우대를 해주죠.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안 돌아가고 이쪽 지역,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쪽에 아리타라는 지역,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삼평만 유독 이 신사가 섰느냐? 이삼평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고령토를 발견을 했어요. 이 아리타라는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뭐 기술이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원료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 조선 다음으로 일본도 이제 도자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다시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요 나가사키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요 나가사키라는 동네를 통해서 이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면 여기 이동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수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그 계기가 명청 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나라가 명나라의 도자기 공장을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가던 도기가 끊겼죠. 그래서 막 알아봤더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자기를 만들어요. 근데 조선에서 수입을 해가려고 봤더니 이미 전쟁 때문에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도공도 없어요. 그리고 수출할 마음도 없어요. 폐쇄적인 국가였잖아요. 근데 눈을 돌려보니까 이제 일본도 이걸 만드는 거예요. 도자기를.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일본 도자기가 그 뒤로 이제 유럽으로 엄청나게 많이 수출이 됩니다. 나가사키를 통해서. 그래서 이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의 그 영주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는데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품을. 그래서 뭐
지푸라기 이런 걸로 한번 싼 다음에 일본 애들이 겉에다가 이런 일본 미나를 쌌어요. 도자기 미나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딱 받아보니까 와, 도자기도 좋은데 이 미나에 나와 있는 화풍이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한 화풍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유럽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포니즘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류 같은 거죠.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많이 각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모네라고 왜 수련 시리즈 그린 사람 있죠? 모네가 자기 아내한테 기모노 입혀놓고 그린 그림이에요. 기모노를 입은 까미유라는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옷도 기모노고 여기 이제 도깨비 그림도 있고요.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풍입니다. 예. 이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 사람들한테 동양에 가장 이제 호감 있는 나라 그러면 일본이 꼽히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그런 자포니즘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보세요. 이 1800,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2년인가? 이때 에도 막부가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요때 이제 한참 중국이 한참 서구 열강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독일한테 조차지 뺏기고 청도 쪽, 러시아한테 대련 뺏기고, 영국한테 뭐 상해 뺏기고, 뭐 홍콩 뺏기고, 뭐 전부 뺏기고 있던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꽉 문 닫고 이러고 있었고, 아예 그냥 모든 것을 다 문 닫고 있었고, 세국 정치하고 있었고, 일본은 이제 그래도 정세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사키 쪽만 문을 열어놨어요. 왜냐면 나가사키는 도쿄하고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만 살짝 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문 연 것도 두려워가지고 나가사키 앞에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서양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도 네덜란드 사람들만. 정말 조금만 문을 열어놓은 게 바늘구멍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귀가 전부 이쪽으로 가 있었죠. 자, 그랬는데 전부 다 서구 열강들이 중국 뜯어먹기 하는데 늦게 참전한 곳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제 남북 전쟁 끝나고 뭐 이런 거 좀 수습하고 자, 이제 나라 틀을 좀 갖춰놓고 뻗어 나가려고 보니까 이미 뭐 중국을 딴 놈들이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하게 배를 파견을 합니다. 이 페리 제독이 배 전체를 시커멓게 칠한 흑선이라는 이제 함대를 이끌고 태평양을 지나와요. 자, 태평양을 지나오다 보니까 선원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 배도 부산에서 LA 롱비치까지 가는데 안 쉬고 가도 14일이 걸려요. 지금도 2주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기술적으로 태평양을 지나오려면은 한 달 이상 걸렸겠죠. 자, 그러니까 먹고 있던 음식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선원들은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보급을 받아야 돼요. 선원들도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태평양 지나서 오면 제일 먼저 닿을 수 있는 데가 도쿄잖아요. 에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서 좀 보급만 하고 갈게. 그랬는데 얘들 절대 문 안 열어줍니다.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어때요? 여기서 쉬지 않으면은 보급을 못 받으면 그냥 죽는 목숨이에요. 보급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죠. 야, 문 열어! 그러면서. 공격을 하니까 일본 애들도 맞대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겨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미국은 포가 예를 들면 한 2km 날아가요. 근데 일본은 1km밖에 안 날아와요. 그러니까 2km 밖에서 쏘면 미국에서 쏘는 폭탄은 도쿄에다 떨어지는데 도쿄에서 쏘는 폭탄은 미국 배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요. 문을 열고 일본 애들이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왜 졌을까? 왜 미국 애들이 저렇게 강할까? 봤더니 쇠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대포에 쓰는 쇠가. 대포에 쓰는 쇠가 강철의 뭐 두께도 두께지만 품질이 우리나라 거는 너무 열악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폭탄을 요만큼만 넣는 것만 견딜 수가 있는데 미국은 쇠가 품질이 좋아서 폭탄을 이만큼 넣어도 안 터지고 버티더라. 이거죠. 야, 그럼 우리도 좋은 쇠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각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애도 이게 뭐냐면 도자기를 굽는 가마 기술이라 그랬잖아요. 가마거든요. 여기서 1300도의 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사가 지역, 사가나 나가사키나 이쪽 지역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용주들이.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일본에서 최초로 이 용광로를 만든 곳이 사가예요. 제가 이거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사가의 지역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이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양질의 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이때 이제 문을 열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 1884년인가 뭐 그럴 거예요. 86년인가? 그러면은요, 얘들하고 강화도 조약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문연 거하고 우리나라가 문연 거하고는 딱 22년 차이밖에 안 나요. 22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한 나라는 굉장히 어떤 지배국이 됐고,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고, 한 나라는 피지배국이 되어서, 예, 완전히 뭐 독립전쟁하고, 요새 그 도적이라는 드라마 혹시 넷플릭스에서 보십니까? 예, 거기 김남길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정말 나라에 대한 서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22년 차이로 두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게 이때의 문제가 아니라 임진왜란 때부터 기술을 천시했던 조선과 기술을 우대했던 일본, 그 차이가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죠.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힘 있는 번이라 그러죠. 번. 일본의 지역을 우리나라 뭐 도처럼 번이라고 하는 곳이 보면 대부분 힘 있는 곳들이 전부 다 이 큐슈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영주들이. 저는 처음에 이걸 배울 때 그랬었어요. 아니, 도쿄가 여기 이쪽에 있는데 왜 저쪽 구석에 있는 큐슈에서 이렇게 힘 있는 용주들이 많이 나왔을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힘 있는 용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자기를 통해서 엄청난 기술과 돈을 많이 끌어들인 곳이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역사는 물론 이제 이거를 교과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시면은 저도 이제 한 다다음 주쯤에서 또 안동 여행을 한번 갈 건데요. 하회마을이라든지 뭐 도산서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설명들이 다 붙어 있죠.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아이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러면서 기왕이면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하고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죠.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요,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여기 갔다 온 사람들, 지금도 아리타에서는 이제 도자기를 많이 팝니다. 예, 아리타 여행기를 이렇게 쭉 몇 번 보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야라서 좀 보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 옛날에 이렇게 됐겠네 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과목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앉아서 무조건 외우면 될까? 수학을 기계처럼 풀기만 하면 될까? 그거는 요즘 공부의 트렌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쓰는 지필시험도 그렇게는 안 나와요. 단순하게 뭐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수행평가는 더 하죠. 요게 3학년 건데요. 중학교 3학년 건데 논술 평가입니다. 뭐 다른 것들 내행성과 외행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것들은 단순한 지식이에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은 필요합니다. 지식을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죠. 왠지 지식이 있어야 그거를 활용을 해서 연결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식은 필요합니다. 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설명을 하라.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설명하면 되겠죠. 딴 것들은 다 그렇게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면 되는데 요 수행평가 3항에 보면은요, 요게 재밌어요.
태양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새롭게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설명해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태양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옛날에는 뭐죠? 수금지화,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 했는데 지금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제 태양계를 안 치죠? 근데 새롭게 한번 만들어 버려요, 기준을. 자, 그러면 아주 창조적인 아이들은 그냥 뭐 어벤져스가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뭐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성이라는 건 반드시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게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하고 이 자기 사진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남자입니다. 근데 이 남자애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카톡을 한 거예요. 선생님, 이 숙제를 자기 생각에는 처음에는 그 화산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화산이 있으면 태양계, 화산이 없으면 뭐 태양계 아니다. 이제 화산을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 아닌 것 같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운석 구덩이를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수금지화에 운석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뭐 어쩌고 이제 이렇게 될까요? 자기가 다 찾아보는 거죠. 자, 이런 아이는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어떤 태양계의 기준에 대해서 세워본 아이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태양계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절대 잊어버리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활동,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우주 여행사 같은데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수금지와 천해명, 목토 천해명, 뭐 지구형 행성은 이렇다 이렇게 외운 아이들은 시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저처럼요. 다 까먹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내주는 거를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내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 해결력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훈련거리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드디어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는 좀 짧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옛날에 이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천재교육인가요? 거기 노래가 있었죠.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뭐 이런.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우린 이랬는데, 자, 이 스스로 하자라고 하는데, 과연 뭐를 스스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을 스스로 해야 돼요. 예습과 복습을 스스로 해야 되고요. 학습 계획이라든지 오답 노트 필기,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스스로 하자는 얘기예요. 스스로 됩니까? 안 돼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할 수가 없느냐? 일단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리고 공부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엄마는 자꾸 너 몇 점 받았어? 너 오늘 숙제 다 했어? 이런 것만 자꾸 물으면 공부가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른도요, 사람의 본능이 노는 거라 그랬잖아요. 노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어른도 힘들면 하기 싫어요. 직장 다니기 싫어요. 그것처럼 애들도 공부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기 싫습니다. 근데 엄마가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어떤 아이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문제집을 자꾸 풀라고 한다든지, 아이가 한 3문제 정도밖에 풀 수 없는 그런 능력인데, 옆집 아이는 10문제씩 풀는데 너는 한 5문제라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자꾸 강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 성적에 너무 막 집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이는 공부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스스로 왜 못하게 되느냐? 엄마 때문에. 뭐 엄마의 이유만은 아니겠죠.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아이는 엄마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귀 열어놓고 있어요. 또 엄마가 은연중에 하는 얘기들이, 평소에 하는 얘기들이 전부 아이의 가치관을 다 형성을 합니다. 아이는 엄마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생존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엄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애 공부시키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좀 알고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명한 공부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효과가 있다고 믿어요. 자, 이 분이 누구냐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믿으면 망합니다. 이거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에빙하우스는 200년 전, 150년 전 사람이거든요. 지금이 2023년이죠. 그러니까 한 150년 전쯤 사람인데, 이분은 교육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예요. 물론 이제 옛날에는 심리학, 뭐 교육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죠. 예, 그러니까 교육도 하고 심리도 하고 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망각곡선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요, 망각곡선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망각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래서 이분이 철자를 막 뒤섞어 놓은 단어를 만듭니다. 우리 왜 비밀번호 같은 거 새로 만들려고 하면 자기들 그 사이트에서 임시로 그냥 주는 비밀번호 같이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나열해놓고 외워요. 그리고 1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몇 시간 지났을 때마다 자기가 몇 개 외우고 있는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10분 뒤부터 망각이 시작되더라. 1시간이 지나니까 얼마가 잊어버렸고 하루 지나니까 얼마 잊어버리고 해서 이 곡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만든 거는 요 맨 앞에 있는 선 요거 하나 만든 겁니다. 만들고 이 뒤에는 누가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요때 다시 복습을 하고 하면은 계속 기억이 이어지겠네 라고 만든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말만 들었을 때는 그렇지, 복습을 계속하면은 망각을 뒤로 자꾸 미룰 수 있으니까 안 잊어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를 어떻게 두 번, 세 번,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서 공부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던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자를 베이스로 하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외우는 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국어도 봐야 되고, 영어도 봐야 되고, 수학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계속 본다고요? 못 봅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에게 학원 갔다 오면 너 어제 했던 거 오늘 복습했어? 일주일 뒤에 또 복습했어? 계속 체크하죠. 그럼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포기하게 되죠. 엄마 미워 이 소리 나옵니다. 이거 유명한 공부법이라고 해도요, 반드시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 왜 프란시스 베이컨이 4개의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4가지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극장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이 뭐냐 하면서 뭐 시장의 우상, 뭐 동굴의 우상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극장의 우상 이야기를 했는데, 극장의 우상이 뭐냐면은 앞에 마이크 쥐고 있는 사람, 극장의 무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쇄되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책을 다 믿어요. 신문에 나오는 거, 인터넷에 나오는 거 다 믿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령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지만 제 얘기도 한번 따져보세요. 맞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맞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분이 오셔서 자,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들 복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복습이 중요하구나 요것만 들으시지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이거는 들으시면 안 돼요. 네 번째 이유는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공부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찾으세요. 아이들이 할 것도 많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공부법, 가성비를 따지죠. 좀 쉽게 공부하고 조금만 공부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공부법. 이거는 뭐 엄마들도 많이 찾습니다. 근데 그 공부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누지만 서점에 가서 책도 많이 보거든요. 저도 이거를 여기 이제 교보에서 하나 샀습니다. 사진 찍으러 갔다가 주차권 때문에 하나 샀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여기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뻔했던
예, 제 첫 번째 책이 여기 있네요. 예, 이 책을 여기 이제 강남교보에 가서 찍었는데 공부법 책들이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요. 공부법 책을 고르는 요령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부법 책은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보를 주는 책이 있어요. 또 하나는 특정한 성공의 방식을 기술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보를 주는 책,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중학생 공부의 모든 것, 중2 공부법, 이런 것들은, 그다음 제 책도 마찬가지고 정보를 주는 책이에요. 어떤 정보를 주는 책은 한번 보실만 해요. 왜냐면 정보니까, 말 그대로. 근데 이런 거 있죠. 서울대 합격생 내신 공부법. 예. 저절로 되는 공부의 비결. 이런 특정한 성공의 방식을 기술한 책들 있죠. 자, 이건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이 책이 이 한 달 전에 나온 책이, 제목이,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서울대 합격생 30명의, 공부법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30명이 자기는 이렇게 공부했다는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책을 잠깐 봤는데, 그 책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자기는 공부를 덕후처럼 했대요. 덕후 있죠. 오타쿠. 덕후처럼, 그러니까 학교 땡 하면은 바로 집으로 달려와서 그날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 정리하고 막 시험 풀고 그게 너무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땡 마치면 집으로 와가지고 하고 학원 뭐 갔다 오는 것도 하고 정리하고 공부가 너무너무 즐거웠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한번 시켜봅시다.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는요, 다른 모든 아이들과는 차별되는 특별한 아이예요. 독특한 아이라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 능력, 환경, 일단 부모가 다르잖아요. 예. 모든 게 다 다른 아이예요. 저는 심형의 인간이거든요. 저는 새벽 1~2시까지 안 자요. 혹시 저한테 연락하실 일 있으면 새벽 1~2시까지 연락하셔도 됩니다. 예. 안 잡니다. 근데 새벽에 뭐 일어나서 하라 그러면은 정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는 비행기를 탈 때도 아침 비행기는 안 타요. 예. 오후 비행기 타고 나가서 그날 숙박비가 하루 더 들더라도 아침에 제가 못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여기 구미도서관 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한, 예, 노력을 요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성공의 방식 중에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책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책이 있었냐면요.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 1등을 한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전국 1등. 자, 근데 그래서 전국 1등?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하고 딱 보다가 보니까 이제 처음에 보면은 여기 책 머리에 여기 이제 그 작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분의 프로필을 봤더니 40대 중반이에요. 의사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40대 중반이라 그러면은 입시를 한 25년 전에 봤잖아요. 25년 전의 교육 환경과 지금의 교육 환경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다르고요. 아마 그분이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던가 수능 초반기 세대였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했었고, 또 이분이 자기가 공부했던 방식대로 써놓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뭐 엉덩이로 공부를 했든. 제가 그래서 우선 40대 중반 의사 이거 보고 저는 그 책을 안 봤어요. 예. 보나만 안 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렇게 놓친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특정한 성공의 방식을 기술한 책을 보시려면은요, 보시려면 이런 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뭐 서울대를 들어가든 전국 1등을 하든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최소한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열심을 이렇게 노력해야 성공하는구나 하는 그 열심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봐도 괜찮아요. 그런 목적으로 보는 거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공부법을 내가 따와서 하겠다? 이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거죠. 의대생 공부법, 입시위원들의 단기간 고효율 얼마나 좋습니까? 혹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보면 이거대로 한다. 물론 이
여기 보니까 의대 합격 5관왕에 뭐 스터디 뭐 해서 이제 3명이 썼네요. 이 사람들하고 성향이라든지 맞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야 공부가 좀 잘 될 수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보십시오. 여기 있네요. 1등은 당시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수능 만점자 30인이 말하는 공부를 지금 덕후처럼 한다는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은 마에스터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옛날로 따지면 공업고등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부산대 기계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공대를 갔는데 희한하게 공인회계사를 땄어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로서 격리장교가 돼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서 보니까 격리장교니까 물품 구입하는 계약서를 많이 써요. 근데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법률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법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법 공부를 시작을 해서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김현장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 신문에서 나올 당시까지만 해도. 예. 근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러니까요. 중학교 때는 성적이 한 반에서 5, 6등 정도였대요. 그 다음에 이분이 퇴근하면은 이제 오후 한 5시, 6시 될 거 아니에요. 퇴근하면 바로 자요. 그리고 12시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자기 방해하는 사람이 없죠. 뭐 술 먹자고 전화 올 사람도 없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이제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요 스탑워치를 활용을 합니다. 스탑워치를 가지고 자기가 집중하는 시간, 몰입하는 시간을 스탑워치로 재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모아보니까, 오늘은 스탑워치로 내가 몰입한 시간이 1시간이었네? 그럼 내일은 한 10분 더 늘려야지 해가지고 몰입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전에 이제 처음 말씀드리면서 다른 이제 교육 가서 학부모님들한테 자,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랬더니, 아이 스탑워치 사줘야겠어요. 이 생각부터 하세요. 예, 근데 스탑워치를 가지고 되는 애들이 있겠지만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저희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아이에 대한 프로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 괜찮습니다. 나름. 자기는 이거 하면 절대 공부 못한대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내가 몰입하는 거를 스탑워치로 재고 있다는 게 너무 의식이 돼가지고 몰입이 안 된대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신앙형 인간은 이분대로 하면은 아마 퇴근해서 누워가지고 눈 뜨고 빈둥빈둥 12시까지 있을 거예요. 잠 못 들고. 예. 그러다가 12시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잘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누가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내 아이에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거죠. 자, 또 5번째로 이것만 있으면 뭐죠? 네. 마법의 반지입니다. 골룸이 가지고 있던 반지의 제왕이 나왔던 이 마법의 반지 이것만 있으면 골룸이 사실 얼마나 좀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그 골룸이 이 반지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반지예요. 이 반지만 있으면 저는 가끔 이게 있으면 싶어요. 예. 그래서 저 중동 여행 갔을 때 이거 2개 사왔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지인이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물으면 뭐를 얘기하실까요? 뭘 얘기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3번째 소원에서 소원을 100가지로 늘려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요것만 있으면 뭐 굉장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예.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 강의만 들으면 유명하죠. 이 사람 강의만 들으면 수학은 다 만점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원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못하는 수학 킬러 플러스 4점 한 방에 끝내기 비법 마지막 수학 등급 뒤집기 작전 예. 성적 급상승
자, 이게 학원 찌라시거든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학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웠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고3인데요. 65점에서 88점 1등급 등록 1개월 만에. 아, 이런 거 보면, 아, 이 학원만 보내면 정말 뭐 될 것 같죠? 그죠? 자,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본인들도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기적이 아무 때나 나타납니까? 로또보다 더 안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예. 이렇게 성적, 뭐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과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예, 그냥 이 학원에 등록만 했을 뿐인데 한 달 만에 올라갔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잘은 모르겠어요. 뭐 설령 그렇다 칩시다. 이 두 학생은 이렇게 상승했다고 치죠. 반대로 된 아이들은 없을까요? 등록 1개월 만에 88점에서 65점으로 떨어진 아이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다만 여기엔 안 나타날 뿐이지. 대치동 신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치동은요, 성공한 아이들만 광고를 해요. 대치동에서 실패하는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수면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나 대치동 다녀서 이렇게 실패했어 라고 떠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가 뒤쪽에서 좀 한번 말씀 더 드릴게요. 대치동이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이 방법대로만 공부하면, 요 과목만 들으면, 요 선생님한테만 들으면, 이런 거는 믿지 마세요. 한마디로 이 영양제만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삼시세끼 밥 잘 먹고, 가끔 좀 몸이 안 좋거나 이럴 때 단기간에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거지, 밥은 안 먹고 영양제만 먹어가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가장 기본인 겁니다. 왜? 모든 진로와 관련되는 결과물은 전부 학교에서 쓰는 것들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집밥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 공부를 못 따라간다. 그럴 때 잠깐 영양제처럼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죠. 과외를 받든지. 자, 그 다음에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공부한다. 엉덩이로 공부한다든지 모르면 외워라. 옛날에 여러분들 했던 공부 방식입니다. 요새는 이러면 안 돼요. 모르면 외워요.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태양계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을 창의적으로 설정해봐라. 엉덩이로 공부하고 모르면 외웠는데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패러다임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습. 학은 배울 학자고요. 습은 익힐 습자입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만 해요. 학교에서 배우죠. 끝나고 학원 가서 배웁니다. 뭐 주말에 또 과외도 배우고요. 인강도 배우죠. 배우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 듣다 보면 잠깐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웃기는 게 그렇게 알게 되면 그렇게 알게 된 자기의 지식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잊어버리고. 근데 시험 치면은 항상 틀리죠. 답지 보면 그때 기억이 나요. 왜? 습을 안 해서, 익히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익히는 과정이 뭐 문제집을 푸는 것도 익히는 과정이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단순히 이제 문제집을 푼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가장 제가 봤을 때 좋은 익히는 과정은요. 오답 분석이에요. 오답 분석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이 문제 틀렸구나. 여기서 왜 틀렸구나. 그거를 체크하는 데서 끝나질 않고요. 내가 틀리는 유형을 찾아내야 돼요. 단순 계산 실수가 잦은지 아니면 문제를 잘못 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긴장을 해서 내가 문제를 잘못 봐서 틀리는 건지 아니면 아예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건지 그런 어떤 유형을 파악하는 게 오답 분석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틀리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오답 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재는 익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재는 뭘까요? 어떤 교재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도 말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이 선생님입니다. 이 학생이고요. 선생님이 바벨을 이렇게 들고 운동하는 거를 가르치죠. 자, 뭐, 손목은 이렇게 꺾고, 팔은 요만큼 벌리고, 무릎은 이렇게 하고, 다 가르쳐 줍니다. 학생은 보기만 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집에 돌아옵니다. 엄마가 물어보겠죠. 너 오늘 바벨 드는 거 배웠어? 배웠어. 끝. 자,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헬스장 갔는데 선생님이 자, 바벨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자, 이렇게 들 수 있을까요? 못 듭니다. 까먹거든요. 왜? 익히질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가 집에 와서 그냥 가상의 바라도 잡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익히는 과정은. 공부도 똑같다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고만 하지 말고 돌아서 익혀야 되는데, 자, 익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교재가 뭐냐? 교과서입니다. 요즘 교과서 진짜 잘 돼 있어요. 자,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과서를 안 봐요. 집에 교과서 갖다 놓은 애들도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교과서를 안 봅니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교과서 갖고 수업하는 선생님 거의 없어요. 자, 챕터가 1, 2, 3, 4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1, 2, 3, 4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1, 2, 3, 4를 다 안 해요. 어떤 거는 건너뛰어 버려요. 1, 3, 4만 하든지 1, 2, 3만 하든지 건너뛰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자기가 수업하기 편하게 자기의 뇌의 근육으로 만든 유인물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 중에 뭐 문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시를 막 20몇 개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매 국어 시간마다 외워오게 해요.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그 유인물만 보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편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었으니까, 짜집기 해서 만들었으니까 요것만 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이는 선생님하고 입장이 다르죠.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게 된다든지 별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몰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를 봐야 돼요. 교과서는 교과서 표지에 보세요. 지은이 보시면은요, 보통 한 8명에서 13명 정도가 교과서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굉장히 뛰어나신 경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략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2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에는 그 교육과정, 국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분은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에 웹툰이 나오고 아이유의 노래 악보가 나오고 온갖 방법을 써서 이 교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좀 이제 떨어지는 아이나 좀 높은 아이나 모든 아이들이 보고 따라가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준에 만들어 놓은 게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과서가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하면 차라리 자습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 뭐 우리 동화전과처럼, 그죠? 근데 자습서는요, 좀 상위권 애들이 보면 좋아요. 근데 자습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은 보는 걸 좀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것들 따라가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과서를 먼저 봐서 큰 뼈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자습서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교과서를 아예 제껴놓고 자습서만 본다? 이게 좀 앞뒤가 좀 바뀐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시고요.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나서 오답 분석을 할 때 교과서를 펴놓고 해보세요. 교과서를 거의 안 가지고 지금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교과서를 그래서 교과서를 그 학기 초 되면은 서점에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때 미리 좀 구매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얼마 안 하거든요. 네. 하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 교과서 그 이름이 뭐더라? 교과서 판매하는 그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다가 연락을 하시면은 요새 없어요? 오르게 안 파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미리 좀 책을 좀 사놓으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선배들 있잖아요. 선배들 엄마들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교과서를 좀 받아오세요. 다 안 봐가지고 깨끗할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학교가 바뀔 수가 있죠. 전학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중학교를 진학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살펴보든지 아니면 학교에다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를 해보시면 뭐 어느 출판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 어떤 출판사 거 쓰는지를 보면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 출판사 거를 미리 구해가지고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 그게 이제 좋은 선행입니다. 자,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까지 이제 메타인지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공부를 이제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가지 공부법이 필요하다. 옆에 사람이 성공적으로 한 거라고 해서 나한테 맞는 공부법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성공적인 공부법, 자기주도 학습의 성공을 위한 전제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이거 반드시 먼저 해보셔야 돼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새벽형이냐? 아니면은 심야형이냐?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고, 나는 언제 가장 지치냐? 그러니까 내 아이죠. 내 아이가 언제 컨디션이 좋고, 언제 컨디션이 나쁘다. 내 아이는 수학이 좀 만만하냐? 과학이 좀 만만하냐? 뭐 영어가 만만하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게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라는, 인지는 알잖아요. 인지는 이렇게 인지하는 거고, 메타는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숲에 들어가면은 숲이 안 보이잖아요. 숲 위로 올라와서 숲 전체를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인지인데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는 거죠. 자, 내가 아는 거를 할 필요는 없겠죠. 모르는 걸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해요. 다음 달 중간고사인데 시험 공부 언제부터 할까? 얼마만큼 해야 될까?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이게 사는 본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 HSK라고 중국어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을 2019년도에 출장만 중국을 한 19번 갔다 왔더라고요. 여권에 도장 찍힌 거 보니까. 근데 출장을 갔는데 이게 제가 중국말이라고 니하오 셰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비즈니스 얘기는 영어로 해요. 하는데 또 끝나고 나서 뭐 밥을 먹든지 뭐 이렇게 술을 한잔 하든지 하게 되면 중국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니하오 셰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그 중국 여행을 한번 가더라도 중국은 정말 그 영어가 잘 안 통합니다. 엔간한 대도시 아니고는. 그래서 중국 여행을 한번 하려면은 중국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독학을 했어요. 니하오 셰셰 2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신 HSK라는 게 6급까지 있는데요. 토익이나 영어는 이제 점수로 나오잖아요. 뭐 750, 800 이렇게 나는데 여기는 급수로 나와요. 그래서 그 시험에서 60점인가 이상 되면 그냥 통과해요. 급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보러 갔더니 상급을 처음 보러 갔는데 와, 그 긴장감이 딱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학생들 앉아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거의 뭐 수능급의 긴장감이 흐르는, 거기서 시험을 봤더니 제가 300점 만점인데요. 40점인가?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180점 이상이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했나?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한자를 배웠던 세대이기 때문에 상급은 한자 정도만 알면은 이제 해주거든, 충분히 됩니다. 4급도 뭐 그런 식으로 통과를 했어요. 자, 5급을 치는데 5급을 따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줘요. 그 정도로 이제 5급이면은 좀 중국이 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책에 봤더니 5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현지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래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데요. 이 여담입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듣기가
150점, 뭐, 그다음 쓰기가 150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쓰기에 보면, 그, 단어를 한 6개인가, 5개인가, 6개인가 줘요. 그리고 그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글을 써야 돼요. 예. 그게 꽤 높은 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제가 이제 한자를 아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니까 대충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쓰겠더라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진을 하나 보여줍니다. 어떤 사진 나올지 몰라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그걸로 50자인가 100자 이상의 글을 써야 돼요. 에세이를 써야 돼요. 와,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진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묘수를 하나 발견을 했죠. 무조건 사랑 이야기로 몰고 가자. 그래서 중국어 노래 중에 그 가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해석하고 나와 있는 것들을 막 서치를 했어요. 서치를 해봤더니 아이타이통인가 그 대만 노래인데 사랑은 너무 아프다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후렴구가 한 50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으로 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나오는 상황과 요 노래 가사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이제 저 시험 보러 갔을 때 나온 사진이 뭐였냐면 남자 여자 두 명이서 이렇게 여행 지도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배낭 메고 어디 뭐 여행 가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었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녔었지. 그런데 지금은 헤어졌어. 그러면서 나는 너무 아프다, 사랑은 너무 아프다 하면서 이제 그 가사를 갖다 붙인 거예요. 합격했습니다. 180점이면 합격인데 217점 받았어요. 엄청나죠. 근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지인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여전히 저는 니하오 셰시밖에 못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은 요령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몇 시간을 공부해야 이거를 180점 받을 수 있을까? 저 고민하고 인터넷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올렸더라고요. 지식인 이런 데다가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답은 없어요. 하는 만큼이에요, 그냥. 자, 근데 저는 6개월 만에 땄습니다. 그것도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그냥 이제 한자를 아는 세대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컨디션 좋은 시간에 좀 더 어려운 공부 과목, 힘든 공부 과목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없으면은요, 그냥 시간표 그리면은 시험 기간 동안에 잠 3시간, 4시간 자는 걸로 시간표 그려놓고 하죠. 근데 그것대로 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메타인지가 학습에만 관련되는 건 아니고 우리 생활에도 관련이 돼요. 자, 여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메타인지 하라는 얘기죠. 여기 공자도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게 또 메타인지입니다. 자, 그럼 이 양반들이 2000년도 더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메타인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를 알아라. 이 양반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앞으로 한 200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얘기 나올 건데 그때 메타인지 얘기가 나올 거야. 우리가 미리 한마디 해놓자. 그래서 나온 얘기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 아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와이프한테 화 잘 안 냅니다. 예. 와이프도 저한테 화 잘 안 내요. 그러니까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서로 모르는 걸 인정하니까. 당신 그런 사람이지.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의 전제는 메타인지인데요. 그 메타인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MBTI입니다. MBTI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은 너 MBTI가 뭐야? 그러면 바로 탁 나오죠. 뭐 INSP 뭐 나옵니다.
여러분 MBTI 다 아세요? 저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까먹었어요. 왜냐면 어떨 때 하면 I가 나왔다가 어떨 때 하면 E가 나왔다 이래요. 자,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거는요, 아이고, 마이어라는 사람하고 브릭스라는 두 모녀입니다, 모녀. 두 모녀가 인간의 성향을 타입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모녀가, 2차 세계대전 때인가요?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인가 하여튼 세계전쟁이 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인가 보다.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남자들이 전쟁터를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뭐 너 여기 가서 일해, 너 저 일해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성향별로 나눈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 너는 혼자 할 수 있는 일. 외향적인 사람, 너는 여럿이서 할 수 있는 일. 몸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너는 공장 가서 일해. 머리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너는 학교에서 일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이 MBTI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16가지의 타입으로 나눴죠. 그래서 그 MBTI 장점은요, 간단하고 쉽게 개인의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나 INSP야 뭐 이러면은 너는 뭐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굳이 나는 좀 뭐 내성적이고 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 INSP야 이 한마디면 끝나요. 상대방도 다 알아듣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에요. 이 두 분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요. 본인이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하던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떨 때 I 나왔다가 어떨 때 E 나왔다가 막 이래요. 예. 그래서 타인에 대한 편견, 자신에 대한 방어 기제로 쓸 수 있어요. 왜 나는 적극적이지 못할까? 난 I라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런 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MBTI는 좀 뭐랄까 본인이 대체적인 성향이 어떻다라는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기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요것만 하고 한번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 책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책 구매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 표시를 안 해놨네. 하여튼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있는데요.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제가 1분 동안 한 30개 정도의 단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적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고 외우십시오. 외우신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얼마나 외웠는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30개고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또 제 책에도 방법이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아이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네, 그만. 자, 어떠세요? 이제 자기가 외운 거를 한번 써보세요. 쓸 곳이 없는 분들은 그냥 뭐 머리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 몇 개나 외웠는지 한번 몇 개 외웠는지 개수만 쓰는 거예요. 개수만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10개 외웠다, 20개 외웠다, 개수만 한번 써보세요. 몇 개였는지 손가락 꼽아봐야 되겠죠? 예. 자, 쓰셨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외운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습니까?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자기가 쓴 거하고 맞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승합차인데 승용차라고 썼다. 틀린 겁니다. 예. 예. 수의사인데 장의사라고 썼다. 틀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걸 하면 많이 맞추는 거에 아마 신경을 쓸 거예요. 근데 이건 메타인지력 테스트는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몇 개 맞았을 것 같다, 몇 개 기억할 것 같다라고 쓴 거 있잖아요. 그 숫자하고 비슷한지를 봐야 돼요. 처음에 내가 30개 보다 보니까 한 10개쯤 외웠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10 썼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쭉 봤더니 한 9개, 뭐 12개, 10개 언저리를 맞췄다. 그럼 메타인지가 뛰어난 겁니다. 근데 내가 한 10개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한 20개를 썼어. 메타인지가 굉장히 엉망인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면은 만약 집에 가셔서 메타인지를 한번 해보시고 아이가 그렇게 그 메타인지력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요, 어머니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파악을 하시느냐? 이거는 이런 걸로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 몇 페이지냐? 이거 아니다. 여기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페이지를 체크를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메타인지에 대한 예시도 여기에 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칸을 4개로 나누시고요. 여기는 앞쪽은, 요거는 나에 대한 장단점이에요. 아이의 장단점. 여러분들이 메타인지 하시려면 여러분의 장단점을 하시면 되겠죠. 아이라고 한다면 장점, 나는 끈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는 공부가 즐겁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단점, 나는 친구가 많다. 이걸 장점으로 생각하는 애도 있을 수 있고 단점으로 생각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체력이 약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다. 단점이겠죠. 그 다음에는 환경에 대한 겁니다.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환경. 장점, 난 학교가 가까워서 오가는데 시간이 절약된다. 학교가 가깝다. 이거 장점이죠. 단점, 뭐가 있을까요? 동생하고 한 방을 쓰는데 불편하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건 단점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장단점을 해놓으면은요, 요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점,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장점은 더 이렇게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단점은 보완하고. 그 다음에 환경은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학교가 가깝다. 이거 내가 뭐 잘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단점, 이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환경은 못 건드리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아이와 뭐, 우리가 돈이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로또가 맞지 않는 이상은 집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방 하나에 아이 동생하고 공부 시간을 조절을 해서 큰 애가 공부하는 시간에는 작은 애는 안방에 와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타인지를 해봐야 본인을 이것도 이제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를 이런 식으로 해봐야 본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메타인지가 이제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하고 공부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만 표시를 했는데 114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공부 약속을 해서 샘플을 써놓은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샘플입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메타인지를 한 것대로 자 그러면 공부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그죠? 왜냐면 그 다음에는 동생이 또 공부를 해야 될 테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방에서 공부를 한다. 몇 문제를 푼다. 문제 풀이의 수준은 어디까지 한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쓰는 거예요. 자, 약속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도장을 꽝 찍는 거죠. 사인을 한다든지. 처음에는 제가 여기다가 공부 계약서라고 썼다가 너무 초등학생인데 계약서라는 게 너무 좀 무겁게 다가온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공부 약속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써도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왜냐면 아이는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공부 양을 뭐 하루에 1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단은 약속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약속은 서로 이제 깨면 안 되잖아요. 깨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여기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속을 지켰을 때 줄 수 있는 보상도 여기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예 다 합의를 하십시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예. 엄마가 봤을 때 이 정도 공부해가지고 애가 되겠어? 싶을 만큼 다 해주세요. 왜냐? 이 공부 약속의 기간을 1주일이나 2주일 정도만 잡으면 돼요. 짧게 잡아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만 하게 되면 그 2주만 버티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애가 공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약속 사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최소한 그거는 지키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했죠? 그럼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약속 기간이 끝나면 이거를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을 할 때는 엄마 의견이 좀 더 들어가도 돼요. 야, 너 지난주에 약속한 거 너무 잘했는데 보니까 이거 하고도 시간이 좀 많이 남더라. 요것만 좀 더 하자. 라고 조금만 더 붙이면은요, 애가 지난번 할 때 자기 의견대로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엄마 의견을 애지간하면 받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갱신하면서 조금씩 붙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 약속에 엄마가 원하는 걸 다 집어넣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학원 갔다 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거를 엄마한테 말로 설명한다. 엄마 못 알아들어도 돼요. 애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게 어떤 거였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엄마가 뭘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엄마는 교사가 아닙니다. 엄마는 감독이에요. 가르치는 거는 교사의 몫으로 놔두시고 엄마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목이 좀 칼칼해서 더 말하기가 좀 힘든데 오늘은 아무튼 요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지영 선생님 오셔서 새로 발표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을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는 이제 질문 받고 답해 드리는 지난번처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오늘은 받지 않을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